지난 캐비닛까지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격돌했던 세상을 바꾼 라이벌 열전을 함께했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의 발명 전쟁부터 폰 브라운과 코롤요프의 우주 전쟁까지 한 시대를 두고 부딪혔던 거인들의 야망과 고뇌를 살펴보았죠. 오늘 라이벌 열전의 캐비닛을 닫고 새로운 캐비닛을 엽니다. 이번에 우리가 열어볼 캐비닛은 유독 더 어둡고 더 매혹적이며 치명적인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악녀 열전입니다. 역사는 종종 강한 야망을 가졌거나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혹은 정말로 잔인했던 여성들에게 악녀라는 꼬리표를 붙여왔습니다. 그 대망의 첫 번째 장. 여기 20세기 중국 대륙 전체를 10년간 광기의 붉은색으로 물들인 여인이 있습니다. 악녀 열전 제1장 권력에 중독된 붉은 여제 장칭. 나는 주성님의 개였습니다. 주성님이 물라고 명한 사람은 누구든 물었습니다. 1981년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 사인방 재판정.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다른 동료들과 달리 한 여성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주석의 의지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소리쳤죠. 그녀의 이름은 장칭. 마담 마오라 불린 여인. 상하이의 삼류 여배우에서 중국 대륙의 붉은 여제가 되어 1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여자. 그녀의 외침은 이념에 미친 광신도의 마지막 항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버릴 것이 확실한 공산당에게 마오쩌둥이라는 신화를 함께 끌고 물귀신처럼 무너지려 한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후자일지도 모릅니다. 1930년대 동양의 파리라 불리던 화려한 도시 상하이. 람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한 젊은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의 장칭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연기력은 그저 그랬고 수많은 여배우 중 하나로 금방 잊힐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모와 매력을 이용해 성공한 남자를 발판 삼아 신분 상승을 이루려는 불타는 야망이었죠. 그녀는 상하이 시절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 수많은 남성 편력을 거쳤습니다. 평론가 탕나와 떠들썩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직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의혹에 시달렸고 탕나가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소동까지 벌어집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여자라는 악평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람핑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무대를 갈망했습니다. 해시태그 2. 주성님, 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마이너스 예난에서 황제를 만나다. 1937년 중일 전쟁의 포화가 상하이를 덮치자 람핑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공산당의 성지라 불리는 예난의 척박한 동굴로 향합니다. 그녀의 목적은 공산주의 이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새로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단 한 사람, 이미 예난의 황제로 불리던 마오쩌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오쩌둥의 강의가 열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전투와 이론에 지쳐있던 마오쩌둥에게 상하이에서 온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배우의 적극적인 접근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에게는 대장정의 고난을 함께한 세 번째 부인 허쯔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그녀를 소련으로 요양 보낸 뒤 람핑을 곁에 두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 전체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 여자는 상하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당 스파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칭은 물러서지 않았고 마오쩌둥은 결국 그녀를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단 공산당 지도부는 그녀에게 치욕적인 조건을 겁니다. 마오쩌둥의 아내로서 살림만 돌볼 것, 20년간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
장칭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람핑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장칭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그녀의 야망은 20년간 마담 마오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 20년 장칭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공산당의 오랜 혁명 동지들은 대장정의 피와 땀을 공유한 혁명 1세대였지만 장칭은 주석의 침실에 기어들어온 여배우에 불과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는 마오쩌둥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당 원로들의 아내들조차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20년간 무시당했던 서름과 자신을 경멸했던 자들에 대한 분노가 독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오의 비서 역할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조용히 문화부 관련 직책을 맡으며 훗날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1966년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이선으로 물러났던 마오쩌둥. 그는 류사오치, 덩샤오핑 같은 이인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꼈고 모든 권력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도박, 문화 대혁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선봉장으로 마오쩌둥은 20년간 묶어두었던 자신의 아내 장칭을 선택합니다. 중앙문화혁명 소조의 부조장이 되어 20년 만에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한 장칭. 그녀의 눈은 이념이 아닌 복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위병이라는 젊은 광신도들을 동원해 자신을 무시했던 과거의 모든 이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상하이 여배우 시절 치부를 알고 있던 옛 동료 배우와 감독들은 가장 먼저 투옥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했던 탕나는 홍위병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을 여배우 따위라며 경멸했던 이인자 류사오치 주석은 반혁명 분자로 몰려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특히 류사오치의 아내 왕광메이는 장칭의 질투 대상이었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지성을 갖춘 왕광메이를 향한 열등감은 재판정에서 그녀에게 진주 목걸이 대신 탁구공을 걸게 하고 치파오를 찢는 치졸한 복수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모든 것을 파괴하라 고 외치며 수천 년의 중국 문화유산과 예술을 불태웠습니다. 공자의 사당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박해당했습니다. 오직 그녀가 허락한 8개의 혁명 경극만이 유일한 예술로 강요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억눌려왔던 그녀의 야망은 혁명이라는 이름의 광기로 폭발했고 10년간 중국 대륙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극을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1976년) 그녀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그녀의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그녀를 견제하던 덩샤오핑을 비롯한 당 원로들은 즉시 그녀와 추종자들 일명 사인방을 체포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장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오쩌둥과 동일시하며 나를 심판하는 것은 곧 마오 주석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석님의 개였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며 자신의 모든 광기가 마오쩌둥의 뜻이었음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석의 부인이라며 여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주석님, 당신의 학생이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파란만장했던 붉은 여제의 삶은 막을 내렸습니다. 장칭. 그녀는 과연 마오쩌둥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적인 복수심을 불태운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마오쩌둥이라는 거대한 태양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그림자였을 뿐일까요? 그녀가 남긴 10년간의 상처는 오늘날 중국 현대사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